어머니, 저기 지금 그 차 안에 타고 계신 거 어머니 맞아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의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서 있던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바닥에 툭 떨어뜨린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자기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며 나타난 사람은 불과 10분 전까지 냄새나니까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라며 구박하던 시어머니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넋이 나간 며느리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저는 딱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청소는 내가 해라. 난 이제 아주 바빠질 것 같구나. 네? 그게 무슨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데요? 그 차는 뭐고 옆에 그분은 누구? 며느리가 무어라 더 소리치려 했지만 기사님이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부웅 마이너스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숙함 속에 차는 미끄러지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100m 너머로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레기 더미 옆에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터진 봉투에서 흘러나온 오물들이 그녀의 명품 슬리퍼를 적시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자리에 앉은 투박하지만 따뜻한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았을 뿐입니다. 베란다 쪽방에서 식모처럼 살던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귀한 차에 오르게 되었냐고요? 쓰레기 취급받던 제 인생을 구원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옛말 믿으시나요? 나이 60이 넘어서 무슨 인생 역전이냐고. 그저 자식들 눈치나 보며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사람 팔자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에게 식모 취급을 받으며 베란다 쪽방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로맨스. 그리고 못된 며느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통쾌한 반전.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말,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슴 뻥 뚫리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년.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불을 켜고 들어갈 때의 그 적막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겁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적적해서 어떻게 사세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친정엄마처럼 모실게요. 민수 씨도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며느리의 그 살가운 목소리가 그때는 왜 그리도 구원처럼 들렸던지요. 저는 노인이 눈치 없이 끼어드는 거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내심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들 내외와 오손도손 살면 남은 여생이 외롭지는 않겠구나 싶었으니까요. 합가하고 처음 3개월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퇴근길에 제 내복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이면 맛집도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따르는 며느리를 보며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며느리 복은이 있구나 하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제 전세금이 아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죽는 소리를 해댔거든요. 엄마, 딱 2년만 쓸게. 이자 쳐서 돌려줄게. 나 이번에 넘어지면 진짜 끝장이야. 주위에서는 죽을 때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자식이 죽겠다는데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살던 집을 뺀 전세금 3억을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어차피 너희랑 평생 살 건데 돈이 무슨 소용이니? 너희만 잘 살면 됐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그날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에 계시죠? 세탁기 돌리는 김에 제 블라우스 좀 손으로 빨아주실래요? 세탁기에 넣으면 망가져서요. 처음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해주었죠. 하지만 그 부탁은 점점 명령으로 그리고 당연한 의무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와이셔츠 다림질이 이게 뭐예요? 주름이 그대로잖아요.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하세요. 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 반년이 지나자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어머니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약을 사오는 대신 방문을 쾅 닫으며 들으란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휴, 또 시작이네. 맨날 여기 쑤신다 저기 쑤신다. 병원비는 땅 파서 나오나?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어머니가 아니라 돈과 공짜 가사 도움이었다는 것을요. 돈이 떨어지자 저는 더 이상 귀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34평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라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잉여 인간이자 짐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제 방은 햇볕 잘 드는 남향방에서 어느새 세탁실 옆 창고 같은 쪽방으로 밀려나 있었고 제 위치는 식탁의 상석에서 부엌 구석 싱크대 앞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세금은 다 줬고 수중에 남은 돈이라곤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몇 푼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아들의 집에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늙은 식모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돈을 잃고 권리마저 잃어버린 제 삶은 더 이상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6시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을 주무르며 일어나 밥을 안 칩니다. 며느리가 출근할 때 입을 블라우스를 다리고 아들의 양말을 짝 맞춰 신발장 앞에 둡니다. 하루 종일 청소기 소리에 묻혀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집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육체적인 고단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시간 그 차가운 소외감이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 생일이라 제가 아침부터 장을 봐서 잡채며 갈비찜이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고 아들은 와인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 여보 생일 축하해. 당신 고생 많았어. 어머, 자기야 고마워. 역시 자기밖에 없어. 저는 그 화기애애한 식탁 뒤편, 어두운 부엌 구석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다 남긴 잡채 부스러기를 식은 밥에 비벼 서서 밥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 3억으로 산 저 아파트에서 내 아들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리 비참한가. 눈물이 밥그릇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친년, 내가 미친년이지. 노후 자금을 왜 줘? 차라리 그 돈으로 실버타운이나 갈 것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될 줄이야. 가슴을 주먹으로 쳐봐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집구석에 1분만 더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가두고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갈 곳이라곤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낡은 공원뿐이었습니다.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나온 찐 고구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맞은편 벤치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점퍼에 다 해진 운동화. 옆에는 낡은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고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을 꺼내 드시고 계셨습니다. 물도 한 모금 없이 그 퍽퍽한 빵을 목구멍으로 억지로 밀어넣는 그 모습. 순간 아까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삼키던 제 모습이 거울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나나 저 양반이나 세상 귀퉁이로 밀려난 신세는 매한가지구나.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따뜻한 고구마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영감님, 이것 좀 드실래요? 방금 쪄서 따뜻해요. 목 메실 텐데 이거랑 같이 드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그분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서로의 비참함을 알아본 두 영혼이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은 그 짧은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만남이 제 인생을 뒤바꿀 태풍의 눈이 될 줄은요. 그날의 첫 만남 이후 공원 벤치는 제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점심 설거지를 후다닥 해치우고 나면 저는 찐 고구마나 며느리가 먹다 남긴 전 혹은 쉬어 빠진 김치 따위를 반찬통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음식물 쓰레기 직전의 초라한 도시락이었지만 공원에서 기다리는 그분에게는 더 없는 성찬이었습니다. 임자 왔는가? 할아버지는 늘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오늘은 파스 냄새 난다고 창문을 활짝 열어놔서 감기 들 뻔했어요 라고 푸념하면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시린 손등을 거친 손으로 토닥여 주셨습니다. 고생이 많네. 자식 키워나 봐야 다 헛거야. 임자는 참 고운 사람인데 귀한 사람인데. 귀한 사람. 평생 식모 취급만 당하며 짐짝, 노인의 소리만 듣던 제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얼마나 뜨거워지던지요. 가진 것 없는 두 늙은이가 서로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던 그 시간들. 비록 찬바람 부는 공원 벤치였지만 저에게 그곳은 아들네 집 거실보다 100배는 더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더군요. 그 소박한 평화마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먹다 남긴 불고기 국물이 좀 있어서 거기에 밥을 비벼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랜만에 고기 냄새가 나니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겠다 싶어 제 발걸음도 모처럼 가벼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보며 도시락 뚜껑을 열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머니, 등 뒤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마치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나 봅니다.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우리 앞을 막아서더니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통을 낚아채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찰퍼덕 소리와 함께 도시락 뚜껑이 열리며 붉은 고기 국물과 밥알들이 흙바닥에 흉하게 흩뿌려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밥알을 보며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셨고 저는 사색이 되어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왜 이러냐. 그냥 점심 같이 먹는 거야. 내가 실수했다. 실수요? 지금 이게 실수예요? 아니, 집에서 밥 축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밖에서 동냥질까지 하고 다니세요? 창피해서 진짜 못 살겠네.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702호 할머니, 폐지 줍는 거지랑 사귄다고 소문 다 나면 우리 남편 얼굴은요? 내 체면은요?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명품 구두굽으로 지식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우, 냄새나. 할아버지, 노망난 노인네가 밥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먹지 마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오락가락하셔서 그러는 거니까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요. 아가, 말 조심해라. 이분이 너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제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과 멍하니 서 계신 할아버지를 자꾸만 뒤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저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깊은 슬픔을 삼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끌려온 저는 현관문 안으로 던져지듯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있는 섬유 탈취제를 꺼내 제 등 뒤에 대고 마구 뿌려댔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혀온 사람을 소독하듯이 말이죠. 차가운 물방울이 제 옷에 스며들 때마다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함께 젖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외출 금지예요. 한 번만 더 나가서 그 거지 할아버지 만나면 요양원에 모실 줄 아세요? 아니면 시골 고모네로 보내버릴 거니까 얌전히 죽은 듯이 방에나 계세요. 쾅하며 방문을 닫고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캄캄한 쪽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함보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친구 하나 사귀는 것도 밥 한 끼 나누는 것도 죄가 되는 이 집에서 기르는 개만도 못한 신세라니. 어두운 방 안에서 무릎을 감싸쥐고 우는데 바닥에 뒹굴던 할아버지의 낡은 운동화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분께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 못했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미안해서 어쩌나. 저는 밤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흘린 그 눈물이 흙바닥에 쏟아진 그 초라한 도시락이 잠자고 있던 거대한 호랑이를 깨웠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흙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지던 밥알들과 며느리의 폭언을 묵묵히 듣고만 계시던 할아버지의 그 슬픈 눈빛이 천장 위로 계속해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 점잖은 분이 봉변을 당하셨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사과라도 드려야 하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는 보란 듯이 밥상을 차려주지 않고 쌩하니 외출해버렸고 식탁 위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과 설거지거리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겠지만 이대로 숨어만 있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쌈짓돈 1,000원짜리 몇 장을 챙겨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을 나섰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두유 2개를 샀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지만 제 마음을 전부 담은 사과였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돌아오진 않을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지는 않을까 두려웠지만 할아버지를 뵙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나오셨을까? 아니야, 어제 그 꼴을 당하셨으니 안 나오셨겠지. 멀리 익숙한 벤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벤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늘 그 옆을 지키던 낡은 리어카도, 구부정한 어깨로 저를 기다리던 그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빈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맥이 탁 풀려 벤치 끝자락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두유병을 손에 꽉 쥔 채 하염없이 빈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영감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 못하고 이렇게 보내네요.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육중하고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아니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승용차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 길을 잘못 들었나? 여기에 저런 차가 올 리가 없는데? 제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뒷좌석도 아닌 운전석 문이 부드럽게 열리더니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한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뚜벅뚜벅 저에게 걸어오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영숙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빚을 져서 빚쟁이가 찾아온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사람을 시켜 나를 감시하나?
겁을 집어먹은 저는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전 돈 없는데요. 남자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 재질의 봉투. 하지만 그 겉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잔뜩 들어간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밥 친구에게. 그건 분명 할아버지가 꼬깃꼬질한 종이에 뭔가를 적으실 때 봤던 바로 그 필체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자 남자가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여사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무례에 대해 꼭 사과하고 싶으시다고. 제대로 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그 리어카 영감님이 회장님이라고요? 네, 타시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열린 문 안쪽으로 보이는 널찍한 가죽 시트는 평생 베란다 쪽방 찬바람만 맞으며 웅크리고 자던 제가 감히 앉아도 되나 싶을 만큼 아늑하고 귀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봉투에 적힌 밥 친구라는 글자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무엇에 홀린 듯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차창 밖으로 지긋지긋한 아파트 단지가 멀어지는 걸 보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폐지 줍던 할아버지는 누구이며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이 차가 제 비루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호박마차인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세단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성북동 언덕길을 한참이나 올랐습니다. 높은 담벼락들이 줄지어 선 골목을 지나 차는 웅장한 대문이 있는 어느 저택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저는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기와지붕, 그리고 곳곳에 놓인 값비싼 조각상들. 평생 30평 아파트 쪽방에서만 지내던 저에게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제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이질감에 저는 자꾸만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사님, 이쪽입니다. 비서가 육중한 나무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응접실 한가운데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몸에 딱 맞는 회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 그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위험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쭈뼛거리며 서 있자 그분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임자? 그 목소리. 비록 옷차림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저를 부르는 그 투박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분명 제가 알던 그 리어카 영감님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꼬질꼬질한 점퍼 대신 최고급 넥타이를 메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영감님? 정말 영감님 맞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분은, 아니 김 회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다가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만은 공원 벤치에서 느꼈던 그 투박함 그대로였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 진짜 이름은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한성건설 그리고 한성그룹을 일구며 평생을 바쁘게만 살았지요. 회장님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직접 따라주며 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뼈아픈 고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제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제 자식이라는 놈들은 병원 복도에서 유산 싸움을 하고 있더군요. 누가 계열사를 더 가져가느냐, 누가 건물을 차지하느냐 그 꼴을 보는데 평생 제가 일궈온 이 모든 것이 다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의 눈가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사람들은 내 앞에서 굽실거렸지만 뒤돌아서면 내 돈만 탐냈습니다. 아무도 김석훈이라는 늙은이에게는 관심이 없었지요. 그래서 무작정 낡은 옷을 주워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내 배경, 내 돈을 다 떼어내고 냄새나는 늙은이가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이가 있을까 그저 따뜻한 눈빛 한 번이 그리웠던 겁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공원 벤치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날처럼 깊고 애틋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더럽다고 욕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임자는 달랐습니다. 그 추운 날 그 퍽퍽한 빵을 씹고 있던 나에게 당신은 따뜻한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내밀었지요. 자신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배가 고팠으면서 그 귀한 점심 도시락을 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가진 수천억의 재산보다 당신이 건넨 그 식은 밥 한 덩이가 나에게는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거린 취급할 때 유일하게 나를 친구로 사람으로 대해준 당신.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여생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인 당신을 위해 쓰겠다고요. 그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초라한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빛이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귀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임자, 아니 영숙 씨, 이제는 찬바람 부는 벤치 말고 따뜻한 식탁에서 저와 함께 밥을 드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잃어버린 존엄을 그리고 빼앗긴 웃음을 다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그 따뜻한 제안은 지난 3년간 쪽방에서 시들어갔던 제 영혼을 다시 꽃피우게 하는 봄비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자와의 재혼을 승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 석자를 되찾는 제 인생의 이막을 여는 서약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저택을 나선 우리는 시내의 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백화점이 아니었습니다. 입구부터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VIP 라운지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1,000원 한 장 깎으려 실랑이 하던 저에게 그곳의 공기는 너무나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 옷이 남노하긴 하지만 제가 낡은 점퍼 자락을 여미며 뒷걸음질 치자 회장님은 부드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영숙 씨,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달아버린 당신의 그 고운 모습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손짓 하나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는 칙칙하니까 이런 거나 입으세요 하며 던져주던 무채색 옷들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윤기가 흐르는 실크 블라우스, 가볍고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 그리고 발이 편안한 최고급 수제화까지. 거울 앞에 선 저는 제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먹던 초라한 노인 대신 기품 있고 우아한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그 위에 옅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올리니 전혀 딴 사람 같았습니다. 나도 여자였구나. 나도 이렇게 고운 사람이었구나. 거울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3년 며느리의 구박 속에 잊고 살았던 제 이름 석자가 거울 속에서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넋을 잃은 제 뒤로 다가와 조용히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공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은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 응어리를 눈 녹듯 녹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을 나와 다시 그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제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지옥 같은 곳, 바로 아들네 아파트였습니다. 회장님, 그냥 안 가면 안 될까요? 짐이야 버리면 그만인데. 제가 망설이자 회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가서 당당하게 보여줘야지요.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의 짐뿐만 아니라 당신의 짓밟힌 자존심까지 다 챙겨서 나와야지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당신은 그저 고개만 꼿꼿이 드세요. 회장님의 든든한 눈빛에 용기가 솟았습니다. 차는 퇴근 시간에 도심을 뚫고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던 그 길을 이제는 번쩍이는 세단을 타고 왕비처럼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명품 슬리퍼를 신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든 채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여자.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기사님이 천천히 차를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에게 진짜 김영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짜릿한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리고 차창을 내리는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서름을 토해낼 시간이었습니다. 쓰레기장 앞에서의 그 짧은 조우가 끝난 뒤 기사님은 차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올라갑시다. 당신의 짐을 가지러. 엘리베이터가 7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늘 시장 바구니를 들고 구부정하게 탔던 이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지금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기품 있는 노신사의 에스코트를 받는 우아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낯선 모습이 저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까 쓰레기장 앞에서 기겁을 했던 며느리, 그리고 퇴근한 아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서 있는 회장님의 번쩍이는 구두와 명품 정장, 그리고 제 몸에 걸쳐진 캐시미어 코트를 번갈아 보며 눈동자를 쉴 새 없이 굴려댔습니다. 어머니? 진짜 어머니 맞으세요? 아니, 이분은 누구? 아까 그 차는 뭐고?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길을 막아서자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묵직한 위압감에 며느리와 아들은 저절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비키시죠? 제 아내가 될 사람이 짐을 챙기러 왔습니다. 아, 안 해요? 그게 무슨... 우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거실, 제가 무릎 꿇고 걸레질을 했던 바닥, 제가 밥을 먹던 부엌구석 싱크대에, 하지만 오늘의 저는 그곳의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거실 소파 정중앙에 대가처럼 앉으시더니 품 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올려놓으셨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김석훈 금박으로 박힌 그 글자를 확인한 순간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며느리는 헉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한성그룹이요? 그럼 설마 뉴스에 나오는 그 김석훈 회장님?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거지랑 어울린다고 경멸하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몰라 뵙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이상한 분한테 쏘으시는 줄 알고 걱정돼서 그런 거죠.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회장님 사모님이 되시다니. 여보, 뭐해? 당장 물 떠와. 아니, 주스 내와. 아들놈도 허둥지둥 냉장고로 달려가더군요. 그 역겨운 풍경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던 회장님이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일갈하셨습니다. 지원아! 이 사람이 늘 먹던 찬밥 찌꺼기나 내오지 그러냐? 자네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 공원 벤치에서 다 들었다.
밥 한 끼도 눈치 보게 만들고 바스 냄새 난다고 쫓아내고 식모처럼 부려먹었다지. 나는 이 사람이 건넨 식은 도시락 한 통에 감동해서 남은 생을 바치기로 했는데 자네들은 낳아준 은혜도 모르고 짐승만도 못하게 대접을 했어. 아, 아닙니다. 오해세요. 저희가 얼마나 효도했는데요. 며느리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말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잘 모셨잖아요. 이제 회장님 사모님 되시면 이 좁은 집 말고 저택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같이 모시고 살아야죠. 제가 수발 다 들게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 발악하는 그 모습에 저는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이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이건 알아. 비싼 내 옷 구겨진다. 어머니? 나는 짐 챙기러 왔다. 내 남은 인생 너희 같은 것들과 섞이기 싫어서 깨끗이 정리하러 온 거야.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제가 지내던 북쪽 쪽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좁은 방에 서니 지난 3년의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 하나만 집어들었습니다. 옷까지? 이불?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건 식모 김영숙의 물건들이니까요. 사진을 품에 안고 거실로 나오자 아들이 울먹이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진짜 가는 거야? 나 엄마 아들이잖아.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 한 번만 봐줘. 나 사업 망해서 빚 있는 거 알잖아. 엄마가 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서 나 한 자리만. 끝까지 돈. 저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려다 멈추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한테 전세금 3억을 준 날 나는 이미 너한테 줄 걸 다 줬다. 그 돈으로 너는 사업을 했고 나는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미를 굶겼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남아라. 나는 이제 내 밥 따뜻하게 차려주는 사람 곁으로 간다. 엄마, 제가 현관문을 나서자 아들이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회장님 곁을 지키던 비서가 덩치로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며느리와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아내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한성그룹 법무팀을 보게 될 거야. 자네들이 내 아내에게 뜯어간 돈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뼈도 못 추리게 청구해 주지. 알아들었나?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대포 소리처럼 웅장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며느리의 비명소리와 아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제 구두 소리만이 또각또각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회장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3년의 식모살이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낡은 아파트를 걸어 나온 뒤로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성북동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늦은 오후에 홍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어깨를 감싸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향긋한 꽃내음이 실려 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김 회장님,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 된 그분이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읽고 계십니다.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면서요. 여보, 차 맛이 어떻소? 당신이 좋아하는 얼그레이로 준비했는데. 향이 참 좋네요. 고마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 찬물에 부르트고 갈라졌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제는 윤기 흐르는 고운 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파스 냄새가 아닌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나는 제 손. 이 평화가 꿈만 같아서 가끔은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장 넘어 들려오는 소식은 사뭇 다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참 무섭더군요. 그날 저에게 버림받은 아들 부부의 소식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놈은 결국 사업빚을 막지 못해 파산했습니다. 제 전세금 3억을 홀라당 날린 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게 화근이었죠. 지금은 보증금도 없는 고시원 쪽방에서 지내며 낮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뛴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몰래 가서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더군요. 제가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먹을 때 거실에서 호탕하게 웃던 그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퀭한 눈으로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바뀐 번호로 수백 번 전화를 걸고 있었겠지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이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일 겁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빈털터리랑은 못 산다며 아들이 망하자마자 도망을 쳤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지금은 어느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님이 남긴 잔반을 치우고 독한 세제로 그릇을 닦으며 그녀는 매일 제 생각을 할 겁니다. 식모 취급당하던 시어머니의 삶을 이제야 본인이 똑같이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퉁퉁 불어터진 그녀의 손을 보며 저는 아주 잠시 연민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지옥이니까요.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해서요.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우리 다음 달에는 크루즈 여행이나 갈까요? 당신이 바다 보고 싶다고 했잖아. 좋아요. 아주 멀리 푸른 바다로 가요. 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 이제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눈치 보느라 혹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눈칫밥을 먹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밥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야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쥐구멍에도 볕은 듭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그 구멍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처럼요.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남은 생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사랑받는 여자 김영숙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지금까지 쪽방식모에서 성북동 사모님으로 인생 역전한 여자 김영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손에 돈을 꼭 쥐고 있으란 말.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저랑 같은 처지에 놓이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